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강수와 바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 우리나라 강수량은 연 강수량이 1300mm 정도로 세계 평균 강수량이 약 800m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강수량보다도 훨씬 많은 편에 속하겠죠. 그래서 건조기후보다는 습윤기후에 속하겠고, 우리나라가 1300mm였는데 교과서에는 1200에서 13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북한이 강수량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그래서 선생님은 남한 기준으로 해서 1300mm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세계보다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강수량은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름에는 연강수량의 대체로 한 절반 이상 50% 이상이 집중되고, 겨울에는 연강수량의 한 10% 미만이 이렇게 적게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여름에 특히 많이 내린다. 당연히 이 정도는 다 알겠죠. 여름에는 우리가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런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고, 태풍이나 장마의 형태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강수량은 해에 따른 강수량, 어떤 해에는 강수량이 많이 내리고 어떤 해에는 적게 내리고, 그래서 강수량이 1000mm 이하 내리는 해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겠죠. 많이 내리는 해에서는 2000mm 이상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에 따른 강수량 변동이 심해서 예로부터 이렇게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도 크게 나타나서 많이 내리는 지역들은 다우지, 적게 내리는 지역은 소우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우지나 소우지에 이렇게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의 주 원인은 지형과 풍향이 주 원인이 되겠네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산이 있다면 바람이 불게 되면 산에 부딪혀서 비가 내리고, 그 뒤쪽 사면은 비를 뿌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건조한 기단으로 이렇게 건조한 공기로 바뀌게 되면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 사면, 이것을 우리가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하네요. 바람바지 사면, 이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의지 사면, 이쪽에서는 비가 적게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산에 부딪혀서 지형과 풍향 때문에 다우지와 소우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지역별로 다우지와 소우지의 주범은 지형과 풍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우지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바람바지 사면, 그러면 어디서 이제 바람이,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에는 풍향이 주로 남쪽에서 불어오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름에 이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 남동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남서풍, 그 다음에 남풍, 세 가지 바람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바람이 산에 부딪히는 곳들, 우리나라가 이제 지형이 이렇게 태백산맥이 동해안 쪽으로 있고 소백산맥이 있고, 북한은 낭림산맥이 막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동풍이 불게 되면 이쪽에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겠죠. 이쪽에 많이 내리겠고, 제주도가 있어도 제주도도 남쪽 사면에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 다음에 경상도 남해안 지역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남서풍에 의해서, 풍향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 남동풍보다는 남서풍이 우리나라 여름 강수에 더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데라든지, 이게 낭림산맥에 부딪히는 데라든지, 이렇게 지리산 쪽에 부딪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이 산에 부딪혀서 바람바지 사면에 많이 내려서 이런 데들이 다우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강 중상류,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곳이 되겠고, 여기는 낭림산맥에 부딪혀서 북한의 청천강 중상류, 이런 데들이 다우지가 되겠고, 제주도나 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뭐 그냥 바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죠. 바다. 특히 우리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제주도나 남해안의 남쪽은 다 바다죠. 그 다음에 제주도나 남해안에는 항상 태풍의 영향도 제일 많이 받겠고, 그 다음에 장마전선도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장마나 태풍,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서는 특별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 더 많이 내리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안 받고도 많이 내리는 곳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우지. 소우지는 반대로 바람 의지사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낭림산맥이 막고 있으면 이쪽에 비를 내렸으면 그 너머 쪽에 그 뒤쪽 애들,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막고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면 이 뒤쪽 사면들은 비가 적겠죠. 물론 이제 태백산맥은 동해안에 바짝 붙어 있고 동해안 바다니까 태백산맥의 뒤쪽에는 바다하고 너무 인접해 있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태백산맥에 부딪히기 때문에 동해안에는 이렇게 소우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산맥이 막고 있는 내륙 쪽에서는 소우지가 된다. 그런 것들을 바람 의지사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북한의 개마고원 쪽, 남한에는 경상도 쪽, 경상도 내륙 쪽이 이렇게 소백산맥이나 낭림산맥에 막혀서 비가 적게 내리겠고 이런 것들을 바람 의지사면이다. 그 다음에 물론 이 낭림산맥이 막고 있으면 북한을 이쪽을 관서, 관북 이렇게 나누면 관북 지방은 이 개마고원 쪽 내륙뿐만 아니라 해안 쪽에도 이렇게 북쪽에서 한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다가 차갑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한류는 바다가 차니까 수증기 증발이 적어서 관북 해안 전체로 관북 해안 쪽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한류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가 별로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우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동강 하류 쪽, 대동강 하류 쪽은 서해안 쪽이 되겠는데 우리 뭐 목포 앞바다나 이렇게 서해안 쪽도 좀 일부 그렇고 북한의 서해안 쪽도 그렇고 서해안 쪽은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구름이 산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쪽에서는 강수량이 이렇게 1100mm 되면 남한이 1300mm 중에서 뭐 적은 편이지만 북한은 뭐 1100mm만 돼도 그래도 꽤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까지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이걸 굳이 소우지로 못 보겠죠.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뭐 소우지로 구별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남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해안 쪽도 적고 그 다음에 대동강 하류 쪽 이쪽에서는 900mm 안팎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로 봐서 소우지로 이렇게 분류하게 됐습니다. 특히 남한 쪽에서는 이렇게 경상도, 낙동강 중상류라고 하는 요 지역이 소우지다. 그 다음에 다설지. 우리나라 눈은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동해안 쪽, 중부 동해안 쪽에 이렇게 영동지방이 많이 내리게 되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시베리아 기단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나 비 형태를 많이 안 내리는데,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매우 건조한 기단이기 때문에 이거 영향을 받아서는 눈이든 비든 잘 안 내리겠죠. 그러나 울릉도는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울릉도는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동해바다를 지나가죠. 그러면 따뜻한 동해에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많이 내리겠고, 그 다음에 겨울에 북서풍이 가끔 이렇게 돌아서 오는 북동기류로 바뀌게 되면 북동기류가 동해바다에서 수증기를 포함해서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동해안 쪽에 영동지방에는 누가 이렇게 북동기류가 만들어질 때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울릉도는 그냥 북서풍이든 북동풍이든 동해바다를 많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대관령 일대는 대관령 일대도 평창에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관령까지 올라오겠고,
그 다음에 호남 서해안이나 소백산맥, 노령산맥, 서쪽 사면들 요쪽들은 북서풍이 황해바다를 지나오죠. 이렇게 황해바다를 지나와서 눈이 내려주겠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은 곳들은 뭐를 지나야 된다고? 눈이 많은 곳들은 바다를 지나와야 되겠죠. 왜? 북서풍은 매우 건조한데 바다를 지나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많이 습기를 많이 포함하게 되면 겨울에도 눈이 내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우리나라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람은 계절풍, 넙새바람, 태풍 이렇게 나눠서 자, 계절풍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계절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정반대로 바뀌죠. 이것은 우리가 대륙의 서쪽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고 대륙의 동안에서 잘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계절풍 기후 하면 아시아 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의 차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정반대로 바뀌죠. 자, 이러면은 주로 이제 남쪽에서 남동풍, 남서풍, 남풍, 남쪽에서 즉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으면 바다에서 이렇게 대륙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가는 게 여름 계절풍이 되겠죠. 그러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남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으니까 공기가 뜨겁겠죠. 그래서 고온, 다습한 공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고 우리가 쌀밥을 먹고 사는데 벼농사는 고온, 다습한 기후를 좋아하죠. 그래서 계절풍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벼농사하고 벼농사 지역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몹시 뜨거우니까 마루라든지 대청마루라든지 가옥구조 안에 집 안에 시원하게 나무로 깔아서 만든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겠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데 이 친구는 북쪽에서 오니까 차겠고 시베리아 쪽에서 오니까 그 다음에 대륙에서 만들어져서 건조하겠죠. 그 다음에 여름의 계절풍은 우리가 주로 남동풍, 남서풍, 남풍 이렇게 세 개로 풍향이 그렇게 일정치가 않았죠. 근데 겨울에는 거의 이렇게 북서풍이 제일 많이 불죠. 그래서 탁월하다. 여름 계절풍보다 강하다. 여름보다도 풍향도 훨씬 풍속도 세고 풍향도 되게 일정하게 북서풍이 많이 불죠. 강하고 탁월하다. 여름 계절풍보다 강하다. 여름 계절풍보다 어떤 한 방향에서 부는 탁월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가 김장을 했다가 오랫동안 저장해서 놓고 먹고 겨울에는 채소 재배가 안 되니까 가을에 몽땅 저장하겠죠. 오랫동안 추우니까. 그 다음에 온돌문화. 온돌문화도 겨울이 추워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넙새바람. 넙새바람은 우리나라 오츠키 기단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넙새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넙새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냐면 저 우리나라 캄차카 반도 쪽에서 캄차카 반도 러시아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가 오츠크해가 되겠는데요. 이쪽에서 불어오는 요 바람이 넙새바람. 그러니까 오호츠크해. 오호츠크해 쪽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면 북동풍이 되겠죠. 그것을 북동풍을 넙새바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바람은 태백산맥을 넘어오게 되면 이제 폐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폐년상이라고 하면 바람이 산을 넘게 되면 산에 부딪히게 되면 상승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지형성 비가 내리게 되겠고 넘어오면 바람이 비를 뿌렸으니까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겠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게 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가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물에다가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뀔 때는 먹었던 열을 내놔야 되겠죠. 이게 과학의 법칙이죠. 그래서 수증기 속에 있는 열들이 여기서 물로 바뀌면서 나오게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폐년상이다.
알프스 산을 넘어가면 독일의 펜지방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이 산 넘어가면 고온 건조하게 변하는 바람을 뺀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높새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나 경기도 쪽에 이렇게 고온 건조한 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늦봄이나 초여름에 우리가 이때는 뭐 한다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면 농작물이 말라 죽거나 오그라들어서 잘 못 자라거나 그러겠죠. 가뭄의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높새바람이 영동과 영서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높새바람이 불게 되면 태백산맥이 있으면 이렇게 영동 지방에서는 오츠케 기단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영동 사람들은 기온이 내려가겠죠. 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기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에 부딪히니까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비가 와서 영동 사람들은 이때는 농사를 막 짓기 시작하는 때인데, 비가 오면 농사 짓기에 좋으니까 영동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영서 사람들은 바람이 산을 넘어오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해서 가뭄의 피해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서 사람들은 이 바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왜? 농작물을 이렇게 가뭄의 피해를 준다든지 잘 못 자라게 하겠죠. 그 다음에 태풍. 태풍은 이제 저 우리나라 밑에 적도가 있으면 적도 부근에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죠.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그래요. 적도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적도기단이다.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니까 열대성 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뭐 6월에서 10월 달까지 줄어서 7, 8, 9. 요즘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되면서 10월 달에도 자주 오니까 7월에서 10월까지. 예전에는 주로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10월까지 연장했어요. 6월 달에 올 수도 있겠죠. 빨리 온 친구들은. 태풍은 말 그대로 클테자 바람풍태니까 바람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에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비, 그 다음에 바람, 풍수에다. 태풍은 뒤에 가서 자연재해에서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하고 겨울철 강수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내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지역들, 이런 데들은 여름 강수량이 한 800mm 정도 내리는 지역들이 되겠네요. 800mm 정도. 800mm 정도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300mm라고 했으니까 800mm는 뭐 굉장히 많이 내리는 편이죠. 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6월, 7월, 8월 석 달 강수량을 여름 강수량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 지역들은 한 700mm 정도 내리겠네요. 700mm 하더라도 1300에서는 50%가 넘죠. 그래서 여름에는 50% 이상이 내리고, 여름에들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부는 남서기류들이, 습한 남서기류들이 이렇게 태백산맥에 이렇게 있으니까 산에 부딪히는 곳들, 그래서 한강 중상류, 중부 내륙 이런 동네들은 여름에 산에 부딪혀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다. 그래서 연 강수량에서 이 동네가 연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된다면 800mm가 내리면 한 거의 60%나 60% 이상이 내리겠죠. 그래서 유난히 여름철에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도 여름철 강수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 강수량으로 가면, 겨울에는 연강수량의 보통 10%가 좀 못 내리는 편이죠. 근데 울릉도라든지 눈이 많은 지역들은 겨울철 강수량이, 울릉도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들은 이렇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 울릉도, 우리나라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울릉도는 눈이 왜 많이 온다고요? 겨울에 북서풍이 불더라도 따뜻한 동해바다에서 수증기를 포함하니까 그렇고, 동해안 쪽도 이렇게 동해바다에서 습한 공기들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북동기류가 만들어지면 많다 했고, 호남 서해안 쪽도
북서풍이 황해바다를 지나니까 여기만큼 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동해도 뭐 이렇게 동해안 쪽도 조금 많은 편이죠. 이렇게 북동풍이 불 때 눈의 형태로 내리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 대체로 많은 편이죠. 제주도는 겨울 강수량이 뭐 제주도도 북서풍이 불더라도 바다를 많이 지나왔죠. 대신 제주도는 눈이 많은 지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는 겨울에 강수량은 많은 편이겠죠. 따뜻하니까 눈보다 비의 형태로 많이 내리고 한라산 높은 데들은 눈도 많이 내리는 편이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을 보겠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나라는 뚜렷하다. 앞에서 우리나라 위치에서 배웠는데 중위도에 위치하니까 그렇다. 중위도에 위치한 데들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저위도나 고위도는 계절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했겠네요. 자, 그러면 봄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봄은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은 겨울이 춥다가 봄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점차 약해지면서 많이 따뜻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봄에 꽃이 피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꽃샘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데 봄이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되면 누군가가 샘이 나가지고 추위를 가져온다. 우리가 겨울을 지배하는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동장군이라고 했는데 동장군은 자기가 겨울을 지배하고 있을 때 꽃이 안 피는데 자기가 물러가니까 봄이 돼서 꽃이 피어서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괜히 샘나서 추위를 줬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석했고 우리는 저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는 꽃샘추위는 봄에 시베리아 기단이 소멸된 게 아니라 초봄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처럼 가끔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까지 확장되면 추위를 몰고 오겠죠. 그것을 꽃샘추위다. 그래서 초봄까지는 시베리아 기단이 살아있다. 겨울에 주로 시베리아 기단이 자주 오고 봄에는 이제 조금 겨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내려와서 겨울 못지않게 추운 걸 꽃샘추위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많이 건조한 날씨가 되죠. 이제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들이 기온이 낮으면은 습한데 기온이 올라가면은 더 건조하게 되죠. 그래서 건조하니까 이제 봄에는 산불 같은 피해가 자주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뭄의 피해도 오겠고, 그 다음에 황사현상. 황사현상은 중국 저 내륙의 사막이나 사막 주변의 지역에서 봄에 건조하니까 먼지가 자주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이 회오리 바람이 생기게 되면 상공으로 먼지가 올라가서 우리 상공에 가면은 중위도 상공에 제트기류라고 하는 강한 편서풍이 있어요. 중위도 상공을 흐르는 이런 편서풍은 지상의 편서풍이 아니라 상공의 편서풍을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제트기류다. 제트기처럼 빠르다. 그래서 제트기류라고 부르고 있죠. 그걸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게 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사는 편서풍, 상공의 편서풍을 타고 중국의 사막이나 사막 근처에서 우리나라로 흙먼지가 날아오는 게 황사현상이다. 주로 봄에 많이 그렇다. 3월, 4월 이 사이에 황사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 황사가 중국에 요즘에 공업화가 많이 되면서 그런 매연이라든지 이런 중금속까지도 많이 끌고 와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봄에는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속담에 봄에는 사흘 맑은 날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사흘에 한 번꼴로는 흐리거나 비가 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양쯔강 쪽에서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이나 이동성 저기압이 뭐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를 고기압이 통과하면 날씨가 맑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오면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우리나라를 오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는 저기압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흘 맑은 날 없다. 그래서 봄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다. 금방 아침에 비가 왔다가도 그 다음에 이 저기압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기압이 오후에 오면은 오후는 날씨가 맑아서
아침에 비가 오다가도 오후에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을 할 정도로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 장마철은 한여름하고 묶어서 우리가 여름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초여름 쪽에 장마철하고 한여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눠본 거고요. 장마는 대개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이렇게 한 달간이 장마철이 되는데, 장마는 대개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에서 여름이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이 대륙의 찬 공기라든지 오츠키의 기단이라든지 오츠키의 기단, 이쪽에 오츠키의 고기압이라든지 이 대륙의 고기압, 이런 것들이 북쪽에 있으니까 차갑겠죠. 얘는 뜨거운 공기가 되겠죠. 올라오면서 둘이 중간에서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면에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찬 공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응결을 해서 많은 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하고 북쪽의 찬 기단이 만나면 그 경계면 쪽에 비구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장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마 때는 이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겠고 곰팡이 같은 것도 잘 쓸겠죠. 굳이 빨래를 하면 잘 마르지도 않으니까 빨래 지수는 낮아지겠고, 그 다음에 세차해도 그 다음날 비와 불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세차 지수, 빨래 지수 이런 것들은 낮아지고 곰팡이 지수, 불쾌 지수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교차에 대해서 보면 일교차는 장마철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 같은 데가 일교차가 크죠. 매우 건조할 때 일교차는 크죠. 건조하게 되면 일교차가 커지는데 습하게 되면 거꾸로 일교차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장마철이 우리나라의 가장 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습하면 일교차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장마철에는 우리나라 일교차가 가장 작은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 한여름은 이제 장마전선이 만주로 올라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장마전선은 이렇게 어디로 갔나? 장마전선은 만주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쇠퇴해져 있고 우리나라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한여름이 되겠네요. 한여름에는 그래서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이 장마전선은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남고 북저 이런 기압 배치가 되는 게 한여름이다.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을 때가 한여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여름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면 적도 쪽에서 뜨거운 공기니까 몹시 덥겠고, 그 다음에 밤에도 기온이 더워서 열대지방처럼 뜨거운 게 열대야. 열대야를 정리하면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열대야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열대일. 열대일은 30도가 기준이 되겠죠. 열대야는 항상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면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열대야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열대일은 이건 낮 최고 기온이 얘는 최저 기온이 그렇죠. 하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그렇고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열대일이다. 열대일은 열대지방과 같은 날이다. 그런 뜻이죠. 하루의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열대지방과 같은 기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폭염. 폭염은 이제 지나치게 더운 걸 폭염이라 하죠. 보통 33도, 35도 갖고 하는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지죠. 보통 33도가 넘어가면 우리는 폭염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나기. 소나기는 한여름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소나기는 한여름에 이제 해가 뜨게 되면 태햇빛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지표 일부를 여기를 가열하게 되면 공기가 이제 가열되면은 하늘로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겠죠. 갑자기 이렇게 상승기류가 활발하게 생기면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나요? 구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난운처럼 수직으로 길게 만들어져서 비를 강하게 세차게 이렇게 뿌리는 게 소나기다.
소나기는 지표가 뜨거워지고 위가 차가우니까 뜨거운 공기는 하늘로 차가운 데로 가고 찬 공기는 또 이렇게 내려와 주겠죠. 이렇게 도는 걸 우리는 대류다. 그래서 대류하면서 내리는 비를 소나기다. 매우 국지적으로 내리죠. 국지적이란 얘기는 어떤 국한된 지역, 일부 지역, 운동장에는 비가 내리는데 뭐 본관에는 비가 안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 그것을 소나기다. 소나기는 공기가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대류하는 과정에서 생기니까 대류성 강수다. 산에 부딪히면 지형성 강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만나면 전선이 만들어요. 전선성 강수. 그 다음에 뭐 저기압 때 비가 오면 저기압성 강수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을. 가을은 봄하고 날씨가 거의 비슷한데 가을하고 봄하고 차이는 봄에는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해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 했고 가을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이 주로 와가지고 저기압이 잘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을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이 온다. 주로 온다. 그래서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맑죠.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것, 지속되는 것 이런 걸 가을하고 봄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봄에는 사흘에 한 번꼴로 저기압이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흘 맑은 날이 없다. 가을은 날씨가 맑은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가을이다. 그러면 가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날씨가 맑으면 곡식이나 과일이 익을 때는 햇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실에 도움이 되고 수확기 때도 수확하는데도 비가 오면 수확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추수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겨울. 겨울에는 이제 태양이 남반구로 내려가면서 북반구가 차가워지게 되죠. 특히 시베리아 쪽에 매우 차가워지게 되면서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많이 춥고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거의 수증기가 없어요. 또 차가운 공기일수록 수증기를 포함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강수량이 매우 적고 날씨는 많이 춥고 그 다음에 기압 배치를 보게 되면 겨울에는 이렇게 시베리아 쪽에서 대륙 쪽으로 이렇게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바다하고 대륙하고 차이점이죠. 대륙이 겨울에는 바다보다 훨씬 더 바다보다도 빨리 냉각이 돼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옆에가 닛본이 있으면 일본 동쪽으로 이렇게 저기압이 만들어지죠.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서고 동저. 약간 고기압이 시베리아 쪽이 북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륙은 거기까지 중국 이쪽도 대륙이니까 서고 동저 이런 식으로 지압이 아니고 기압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만사원. 겨울에는 3일은 매우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을 단위로 해가지고 추웠다 따뜻했다 반복되는 게 사만사원이 되겠네요. 사만사원은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즉 강할 때 시베리아 기단이 팽창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3일간 많이 춥겠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이 소멸돼 가지고 4일 동안 다시 만들어지는 때는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안 오면 우리는 따뜻하겠죠. 시베리아 기단이 약할 때 이럴 때는 사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가운데는 평균 기온, 얘는 좀 추워질 때 따뜻해질 때 평균 기온보다 낮으면 추운 거고 평균 기온보다 그때 평균 기온보다 높으면 따뜻한 거죠. 3일간은 이렇게 추웠다. 4일간 따뜻했다. 3일간 추웠다. 4일간 따뜻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팽창돼 올 때 수축해 갖고 약할 때 팽창돼 올 때 약할 때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의 기온은 이렇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보게 되면, 자,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으니까 매우 차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건조하다. 거기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렇게 북서풍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리해두면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오면 사만사원이다 이렇게 했고, 이게 봄에도 소멸되는 게 아니라 초봄에는 와서 꽃샘추위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만사원과 꽃샘추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츠키의 기단은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북동풍이 되겠죠. 이런 북동풍을 우리는 높새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북태평양 기단하고 만나면 장마가 되겠죠. 그래서 장마전선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여름에 주로 오죠. 한여름에 우리가 무더위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무더위, 열대야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장마에도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적도 기단은 태풍을 적도 기단이다. 적도 쪽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이나 이동성 저기압은 이 양쯔강 기단 쪽인데, 지금은 양쯔강 기단을 기단이 잘 분류하지는 않죠. 그냥 우리나라 주변에 적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츠키 기단, 시베리아 기단, 이런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이 한 덩어리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기단이라고 요즘에는 표현하지 잘 않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일본 쪽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H는 고기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만주 쪽에 장마전선이 이렇게 약해진 저기압이 되겠죠. 이런 그림은. 그래서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면 한여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기도를 보고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는 이렇게 기압이 이렇게 1015 헥토파스칼, 이 정도는 우리가 일기압이 1013이니까 일기압 같은 게 고기압 행세를 하죠. 기압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여름은 뜨거워서 기압이 매우 낮아진 게 여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철의 일기도를 보면, 겨울철의 일기도는 이렇게 대륙 쪽에 고기압, 그것도 고기압도 1040 헥토파스칼, 1040이나 1050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보지 않고도 겨울이다. 겨울에는 이렇게 기압이 굉장히 강해지고, 아까 여름에는 1015 이 정도가 최고 기압이었죠. 1040이나 1050 같이 이렇게 강한 고기압만 봐도 겨울이다. 쪽에 대륙 쪽이 주로 고기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 이쪽 바다 쪽에 이렇게 저기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고 동저다. 그러면 겨울이다.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우리가 겨울에 북서풍이 불겠죠. 그래서 이런 일기도가 나오면 겨울이다. 그 다음에 장마철의 일기도. 장마철은 장마전선만 봐도 되겠죠. 장마전선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중국까지 이어지는 전선이 나오면 장마철이다. 기압도 고기압이 남쪽에 이렇게 여름이니까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다시 계절별로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지도에서는 우리가 딱 봐도 시베리아 쪽에 강한 고기압이 있고 남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겨울이다. 그 다음에 이 친구처럼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여름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1020이나 1030과 같은 고기압이 있고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면 대체로 봄과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봄과 가을, 겨울, 여름 구별할 수 있겠죠. 기압 갖고도 알 수 있다고 했죠. 1040, 1050이 나오면 겨울, 1020, 30이 제일 높으면 봄, 가을, 1010 몇이 이렇게 고기압이면 여름 이렇게 해도 구별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밑에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리가 해봤어요. 여름에는 남고, 북저, 겨울에는 대륙 쪽의 고기압, 남쪽의 저기압
서고 동조를 해도 되고 북고 남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은 우리가 기후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잘 구별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